자, 이제 유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모든 프레임이 다 등장하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토지 원가 모형, 삼각후 원가 측정하는 감가상각 자산들, 그리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재평가 모형, 여기다 손상차손까지 다 등장하는 그 종합선물 세트 같은 챕터니까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잘 해두셔야 된다. 자, 유형자산 처음에 취득했을 때 분류,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뭐 할 목적? 사용할 목적이다. 그래서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 등과는 구분이 되고요. 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뭐가 있는 자산? 무형자산하고는 다르게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그리고 또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 1년 이상 사용하는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자, 사용할 목적이라 하면 판매할 목적에 뭐랑은 다르다? 재고자산. 또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에 뭐와도 다르다? 투자부동산과도 다르다. 자, 물리적 형태가 없는 뭐와 구분해라? 좀 전에 말씀드린 무형자산과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유형자산인데, 자, 똑같이 관리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뭐 지우개, 분필, 연필. 그러니까 지우개, 분필, 연필도 사무실에서 어떤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물리 형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1년 이상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뭘로 처리한다? 재고자산의 일부인 소모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취득원가에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자, 자산의 취득원가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지만 유형자산에서 항상 가장 많이 물어본다. 물론 다른 자산에서도 물어보면 똑같이 유형자산 로직하고 똑같이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설치비, 운송비, 시운전비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설치를 해야, 운반을 해야, 시운전해서 정상적으로 설치됐다고 확인이 돼야 내 원하는 목적인 자산의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초기 가동 손실. 자, 초기 가동 손실은 시운전까지 다 끝나고 설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초반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는 돌리지만 판매량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내가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복구원가. 내가 이 자산을 원하는 용도에 쓰려면 나중에 복구 의무, 복구 충당 부채를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구 충당 부채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보유기간의 화재보험료는 취득과 관련된 보험, 내가 취득과 관련해서 부담한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보유기간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취득이 아니라 보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X. 자, 수선유지도 마찬가지죠. 취득활동이 아니라 사용할 때 유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부세 나오는데, 자, 취득과 관련된 세금, 취득, 취득세, 등록세 이 두 가지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지만 유지랑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선세 이런 것은 매년 그 자산을 사용하는 데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는 X, 등록세랑 취득세는 포함, 종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취득원가에 포함할 대상이죠. 뒤에 다룰 거고요. 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자,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개소리다. 개소리.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개업식 하면서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올리는 거 이런 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전단지 돌리고 이런 것들은 판촉활동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얘도. 자,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고, 또 취득이 완료된 다음에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걸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 네 가지는 기준서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외우셔야 되고요. 자, 유형별 취득원가. 자, 토지나 건물을 윌괄해서 구입했을 때, 자,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둘을 같이 구입했다면 취득원가를 둘로 안 분하죠. 뭘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 분한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그대로 가고 건물은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각비가 달라진다. 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랑 건물을 일괄 구입했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거 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토지,
새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그래서 새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깨끗한 땅이 내가 원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사온 거죠.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철거까지 해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든 원가를 다 뭘로? 토지의 원가로 집어넣고 철거 비용도 토지의 원가에 포함을 한다. 대신에 철거하고 났더니 거기서 나온 흙이나 자갈, 철근 이런 거 갖다 팔아가지고 얼마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건 차감해준다. 그래서 건물 신축 목적인 경우에는 철거 비용 마이너스 부산물 판매 대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라. 얘랑 비교해가지고 건물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니까 이거 종종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 신축 목적, 이것도 건물 신축 목적, 이것도 건물 신축 목적인데, 이 밑에 건 뭐? 건물 신축 목적으로 내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거야. 지금 토지 건물 일괄 구입에서 건물 신축 목적은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던 토지랑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새로 사오는 건데, 반해서 여기 있는 건 원래 내 건물이 있었어요. 원래 내 땅에, 내 소유의 내 땅에 내 건물이 있었는데 내 걸 뽀겠을 때, 그 경우에는 이건 새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철거 비용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자, 자가 건설하는 유형자산. 내가 직접 건설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설사, 대우건설 같은 회사가 자기 값을 본사 건물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 자, 여기에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한테 납품하면서 마진을 집어넣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상 이윤이나 내부 이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이익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비정상 원가, 비정상적인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할부 구입한 총액이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그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 현금 구입 가격으로 취득원가 처리를 하고요. 자,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대가로 뭘 받는 거죠? 주식을 내가 주는 거죠. 현금을 주고 취득하면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일반적으로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인데, 현물 출자는 뭘 제공했다? 주식을 주는 거죠. 내 주식을. 자, 이 경우에는 내 주식의 공정가치, 자, 주식은 내 자본인데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은 뭐?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해서 정해진 금액이지 이걸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제공하는 주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가치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른다, 아니면 이것보다 주식, 내가 제공하는 주식, 우리 회사가 상장사여가지고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 그러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주식의 공정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예요. 원칙상으로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증여 또는 무상취득, 그러니까 자산을 원가로 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하는 예외죠. 금융자산하고 뭐 싸게 살 경우, 아니면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그 경우에는 무상 취득했는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면 제공한 자산이 없으니까, 그럼 자산의 가치가 빵원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 자, 자산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 자동차 사면서 지방채증권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러면 뭐랑의 차액을 내가 매입한 가격과 실제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의 차액, 실제 공정가치는 9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100만 원을 줬다? 10만 원 더 준 건 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입 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 교환 취득하는 경우 중요하죠. 자, 상업지 실질이 있다. 상업지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현금을 주면 내가 제공한 현금의 공정가치가 되고, 현금 말고 다른 걸 주면 그 다른 자산, 그 다른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고, 추가로 현금도 줬다. 그러면 현금 지급액도 포함해서 원가가 되죠. 반대로 내가 돈을 받으면 그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시킬 거고요. 자, 이때 처분손익은 내가 제공한 자산에 장부금액이 있는데 그걸 공정가치로 처분한 걸로 보죠. 그래서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의 차액, 이게 처분손익이 된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목표가 뭐다? 야, 상업적 실질도 없는데 니네 자꾸 바꾸는 척하면서 처분손익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게. 자,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으려면 내가 제공하는 자산하고 받는 자산이 금액이 다르면 처분손익이 생기는데 같으면 처분손익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내가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즉 내 재무제표에서 빠져나가는 자산하고 들어오는 자산이 같으면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다가 똑같이 현금을 지급했으면 더하고 수령했으면 차감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목표죠. 자, 근데 만약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자, 이 경우에 원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야 되는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그러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처분손익이 어떻게 된다? 내가 처분하고 받은 대가가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는 이 자산 말고 추가로 받은 자산, 현금을 또 받았다면 그럼 그게 내 처분 대가죠. 내가 처분하고 취득한 자산, 자동차만 받은 게 아니라 현금도 받았다? 그럼 현금 수령액은 더하고, 반대로 내가 현금을 줬다면 그건 차감해 준 다음에 이 처분 대가랑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위에는 현금 지급액을 더하고 수령액을 뺐는데 밑에는 현금 수령액을 더하고 지급액을 빼니까 헷갈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림으로 이해하시라고 객관식에서 말씀드렸죠. 그림으로 어떻게? 자, 내가 보유하던 자산이 있고요. 그 자산의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취득하는 자산이 있죠. 그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가 얼마냐. 내가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관심 없고. 자, 그래서 내 자산하고 상대방 자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둘을 바꾸는데, 자, 원가가 얼마냐? 자,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뭘로 해라? 공정가치로 하라는 거죠. 상업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 현금을 줬으면 현금, 다른 자산을 줬으면 다른 자산,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된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로 처분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이 있으면 처분손익이 어디? 이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의 차이, 이 부분이 처분손익이 된다. 자, 만약에 돈을 내가 1대1로 자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자산만 준 게 아니라 현금도 줬다면 그럼 이쪽에 현금이 더해지는 거죠.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쪽에 현금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해라.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해가지고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돈을 주고받으면 어느 쪽에서 돈을 줬냐? 내 쪽에서 줬으면 내 쪽에서 내가 보유하던 자산의 현금, 내가 돈을 받았으면 상대방한테 취득하는 게 자산뿐만이 아니라 현금도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줬을 때는 이쪽에다 현금을 더해주고, 내가 돈을 받았을 때는 받은 자산, 이쪽 자산에다 현금을 더해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에다가 여기에 내가 현금을 수령했다. 여기 지급. 내가 지급한 현금은 이쪽에다 넣어주는 거고, 이건 현금 내가 받은 거죠. 상대방 돈을 내가 받은 거야. 수령. 자, 그래서 그러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공정가치에다가 현금 지급액이 있으면 더하고 현금 수령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공정가치 플러스 지급액, 공정가치 플러스 지급액이 뭐랑 같다? 취득원가 플러스 현금 수령액하고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취득원가는 뭐냐면 이 현금 수령이 넘어가가지고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마이너스 현금 수령액 이렇게 정해지고요. 만약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러면 뭐 이게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장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장부금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 현금 수령액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현금 수령액. 그래서 이 양쪽을 등호로 놓고 얘랑 등호로 놓고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할 때고, 근데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른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자산, 내가 보유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럼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아는 거죠.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그러면 등식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내 처분대가가 얼마냐? 이거 뭐냐? 공정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처분대가로 해가지고 이 처분대가는 만약 현금을 주고받은 게 없다면 처분대가가 즉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현금을 주고받으면 이건 내가 현금을 준 거죠. 지급액이고 이쪽은 지급이고 이 현금은 내가 수령한 현금이죠. 수령. 이래놓고 그냥 등식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 대가는 얼마가 되나요?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수령하는 현금은 더하고 내가 지급하는 현금은 넘어가서 차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상업실질이 있다면 자, 취득원가는 그냥 공정가치가 돼버리고 그럼 처분 대가는 어떻게 된다? 처분 대가는 이 공정가치 플러스 수령한 현금 마이너스 현금 지급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분손익. 그래서 내가 보유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르고 상대방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할 때는 취득원가를 물어보지 않아요. 잘. 왜? 취득원가는 그냥 공정가치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뭘 물어보냐면 처분손익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처분손익은 처분대가랑 장부금액의 차이인데 처분대가가 뭐다?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수령액 마이너스 현금 지급액이니까 이에 처분대가랑 장부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처분손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현금 수령액은 더해지고 현금 지급액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냥 자산의 교환일 때는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했을 때 이게 나올 때는 현금 취득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현금 지급액은 더하고 수령액은 뺐지만 반대로 처분손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하는 거죠? 처분대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공정가치,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이게 공정가치가 명백하다. 그럼 주로 뭘 물어보면 취득원가를 물어본다고. 내가 취득한 자산의 원가가 얼마냐. 지금 유형자산 파트고 유형자산의 원가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는 현금 지급액을 더하고 현금 지급액은 넘어가서 이 취득원가는 이걸 물어보니까 취득원가는 현금 지급액을 더하고 현금 수령액을 넘어가서 빼주는 건데 내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를 때 이때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쉬우니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처분손익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분대가를 계산할 때는 반대로 이게 넘어오니까 현금 지급액은 더해지고 현금 수령액은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왜 현금 지급과 수령액이 반대냐면 이쪽을 물어볼 때 취득원가를 물어볼 때랑 이쪽을 물어볼 때 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처분대가를 물어볼 때랑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십시오.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기타 취득 유형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 있고 수익 관련 보조금이 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대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자동차 사면 1,000만 원 대줄게. 그래서 3,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00만 원 대주고 너는 2,000만 원만 부담해. 이게 자산 관련 보조금이고 수익 관련 보조금은 회사가 손실 나는 경우에 그걸 수익을 보존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하철 계속 적자 나니까 나라에서 적자를 보존해 준다. 10억 적자 나면 우리가 10억 보존해 줄게. 20억 적자 나면 20억 보존해 줄게. 그래서 손익에 관련해서 적자 나는 걸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 자산 사라고 보조해 주는 자산 관련 보조금이 있다. 자, 표시는 자산 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어차피 오른쪽에 표시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차대표에서 자산에다가 이쪽에 차감 항목을 여기에다가 부채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자산의 차감 항목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 있으면 자산이 있을 때 오른쪽에 부채로 표시할 수도 있고 왼쪽에 자산의 차감 항목을 표시할 수도 있다. 자,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죠. 자, 이 경우에는 내역연수에 걸쳐 가지고 저 정부 보조금이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고요. 부채로 표시해뒀다가 부채로 표시된 금액은 내용수에 걸쳐 가지고 그걸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연수익, 수익인데 미뤄둔 수익이다 해서 부채로 잡아놨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내용수에 걸쳐 가지고 그걸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수익 관련된 보조금은 별도 수익으로 이만큼 수익 났다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용에서 차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한다? 보조금을 차감하고 난 다음의 금액이 아니라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가취득, 무상취득과 마찬가지로 싸게 사거나 공짜로 취득했다 아니면 보조금 받아 취득했다 할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자, 복구원가. 복구원가는 자산을 나중에 사용 완료한 시점에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때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되는 원가, 들어갈 원가를 추정해가지고 얘 뭘로?
그럼 미래에 발생할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걸 뭘로 잡는다?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복구 충당 부채가 원가의 가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현재 가치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뭘 인식한다? 유효절법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금액이 미래의 금액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정했던 복구 원가랑 실제 발생했던 복구 원가가 차이가 발생하면 복구 공사 손익, 이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면 손실일 거고, 예상보다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이익일 거다. 자, 차이본가. 차이본가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는 이제 이론서에 제 책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CPA나 다른 시험들은 이렇게 풀어요. 연평균 지출액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데, 제가 봤더니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이본가에 대해서 잘 물어보지 않고, 물어봐도 어렵게 이렇게 FM대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특정 차입금 차이본가를 물어보거나 약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더라. 자, 그래서 뭘 먼저 구하냐면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이본가를 먼저 구하십시오. 내가 이 공사를 위해서 따로 빌린 돈이 있다. 그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부 다 뭐? 자본화할 차이본가에 해당하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어떻게 구한다? 특정 차입금 곱하기 특정 차입금 이자율. 대신에 뭐는 빼준다? 그 자산을, 그러니까 그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한 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서 돈 남는 걸 잠깐 운용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수익이 생겼으면 그 일시 투자 수익은 차감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일반 차입금 사용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만 물어보고 끝나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연평균 지출을 괜히 구했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비효율적이라서 그냥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를 먼저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액 일시 투자 수익 차감한 다음에 전액 자본화 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공사비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차입금이 들어갔을 거다. 아, 그래? 그러면 일반 차입금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전체 연평균 공사 지출액에서 저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 이걸 빼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 차입금에 들어갔겠네. 자, 그러면 그 일반 차입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차입원가를 어떻게? 그 사용액 곱하기 일반 차입금 이자율을 해가지고 그만큼이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가 되는 거죠. 대신 한도가 있다. 뭐? 실제 일반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1,000원밖에 아닌데 1,200원, 1,300원을 자본화할 수는 없는 거다. 자,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본 거고요. 기말의 평가, 감가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감가상각. 정액법, 상각률은 정액법 같은 경우는 n분의 1, 내용연수분의 1이고요. 자, 감가상각비는 자,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이게 포인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해서 상각률 곱하고요. 자, 체감잔액법, 정률법은 상각률을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상각률을 주지 이걸 계산하고 줄 수는 없다. 왜? n루트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렇게 주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한다? 잔존가치를 따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곱하기 상각률 해버린다. 자, 그래서 이 기초 장부금액에는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률법에서 잔존가치를 주는 건 원래는 상각률을 구하라고 주는 건데 우리는 상각률을 이식을 써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존가치를 줘도 정률법에서 의미가 없다. 자, 이종체가법이나 연수학계법은 자, 이걸 좀 쉽게 보자는 거죠. 정률법이 좋긴 한데 이 상각률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 50년대, 60년대도 우리는 회계는 존재했는데 그때는 이 정률법을 하고 싶어도 상각률을 못 구해서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상각률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종체감법은 어떻게 한다? 정액법의 2배, 내용연수분의 2 해가지고 삼각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률법에서 이 상각률만 쉽게 바꾼 거예요. 그 상각률만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바꾼 거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은 똑같습니다.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상각률. 자, 그래서 조심하실 게 이종체감법에서 잔존가치 주더라도 그 자료는 함정이다. 잔존가치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연수학계법은 정액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속상각, 처음에 상각비가 많이 잡히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전체 내용연수 합계분의 특정 연도 초에 그 연도 초의 잔존 내용연수. 자, 이거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 연도 초의 잔존 내용연수가 3.5년이면 3.5년, 2.5년이면 2.5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1일 취득한 게 아니라 7월 1일 취득했다. 그럼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는 6개월 지났으니까 2.5년 이렇게 남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상각비는 어떻게?
정액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해서 잔존가치를 반영합니다. 계산할 때. 자, 생산량 비례법은 자, 전체 생각률이 총 예정 생산량에서 당연역도 생산량, 이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잔존가치를 고려한다. 자, 앞에 게 이제 삼각형가 AC를 구하는 감가상각이었다면 이제 FB를 구하는 자산 재평가. 자, 재평가에서 비삼각 자산이라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나누죠. 위쪽 아래쪽. 위쪽은 무슨 영역?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하는 영역이고, 아래쪽은 당기 손익으로 보고하는 영역이다. 자, 그래서 공정가치가 취득할 땐 100이었는데 120이 되면 플러스 20 되는 건 이 위쪽에서 플러스 20 되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플러스 20 보고하고요. 당기 손익 보고되는 금액은 없다. 총 포괄 손익은 둘이 합쳐가지고 플러스 20. 재평가 잉여금은 2 플러스 20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연도 90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 위쪽에서 떨어지는 건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마이너스 20 되는 거고, 이 아래에서 떨어지는 10은 당기 손익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자, 총 포괄 손익은 둘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30이고요. 자, 재평가 잉여금은 잔액이 원래 있던 거 여기서 다 없어져 버렸죠. 제로. 그 다음 주 다시 110이 되면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위에 플러스 10, 아래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플러스 10 합쳐서 플러스 20. 재평가 잉여금은 이 부분만 다시 쌓이는 거죠. 플러스 10. 자, 처분 시점에는 마지막 장부 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된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FB 할 때 금융자산은 처분 시점에 재측정을 하라고 해버렸죠.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재측정을 안 해요. 재측정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 장부금액 그대로 있는다고요. 자, 그래서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과 장부금액, 마지막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됩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이 되죠. 삼각이 되니까 이게 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자, 재평가는 어떻게 해라? 기울어지더라도 반드시 놓고 해라, 반드시. 자, 그래서 취득원가 100에 잔존가치 제로, 내용수 5년, 1년에 20씩 삼각할 때 공정가치가 145, 50이 된다면, 자, 일단 처음에 삼각부터 하죠. 100에서 감가상각에서 80이 됐는데 공정가치가 100이다. 그러면 위쪽으로 플러스 20이네. 이 위에서 움직이니까 그럼 플러스 20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하는 거고, 당기 손익에는 재평가랑 관련된 장기 손익은 없지만 뭐가 있죠? 감가상각비가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20. 총 포괄 손익은 합쳐가지고 제로고요. 재평가 잉여금은 2 플러스 20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 제로인데 이건 뭐냐면요. 전년도 장부금액이 100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100이잖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프레임, 자산, 부채, 자본 프레임으로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자산이 뭔가 증가하면 그게 오른쪽에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OCI로 증가할 수도 있고, OCI로 증가하면 AOCI,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는 거고, PL이 증가할 수도 있죠. 당기 손익. 당기 손익이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왼쪽에 자산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OCI로 가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구성하거나 PL로 가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거나 OCI나 PL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총 포괄 손익을 합쳐버린 거니까. 그러면 자산의 증가 금액하고 총 포괄 손익은 같다. 자, 근데 자산이 하나도 증가 안 했으니까 총 포괄 손익 제로죠. 자, 그 다음 연도에 자, 이 100을 기준으로 잔존 내용수 4년이니까 이제 삼각비는 2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75가 됐는데 공정가치가 45, 그럼 30이 떨어지는데 20까지는 뭘로 떨어지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떨어지고, 추가되는 10은 이제 이 아래에서 당기 손익으로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당기 손익은 이 재평가 손실 10하고 뭐 더해서 감가상각비 25 더해서 35가 됩니다. 자, 그럼 총 포괄 손익은 둘이 합쳐가지고 55인데 이 55, 마이너스 55는 뭐냐면 전년도 말 장부금액 100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 말 장부금액 45가 되잖아요. 그래서 55만큼 떨어지는 게, 그게 20은 기타 포괄 손익, 35는 당기 손익이 가지만 어쨌거나 55가 감소하게 돼 있다. 자, 재평가 잉여금 잔액은 플러스 20인 게 마이너스 20으로 없어졌죠. 제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연도 공정가치가 50이 됐는데, 자, 질문. 총 포괄 손익은 얼마일까요? 여기. 이건 뭘 거다? 45에서 50이 됐으니까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안 봐도. 자,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45던 게 이제 잔존 내에서 3년이니까 삼각비는 나누기 3에서 15가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가가 30인데 공정가치가 50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0이 올라가는데
과거에 손실로 생긴 마이너스 10만큼은 플러스 10만큼은 뭘로? 당기손익으로 보고되는 거고, 그 위쪽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거죠. 기타포괄손익은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당기순손익은 이것 플러스 10에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15, 이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 플러스 5. 우리가 계산했던 45에서 50 갈 때 플러스 5. 미리 알아본 금액하고 같죠. 자, 재평가 잉여금은 새로 10이 생겼죠. 그래서 플러스 10이 된다. 자, 재평가했을 때 장부금액의 조정 어떻게 하냐? 자, 취득금액 300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 해가지고 장부금액이 200이었는데 재평가해봤더니 공정가치가 300이더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방법이 비례수정법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법이 있다. 비례수정법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시키는 거죠. 200에서 300, 1.5배가 됐으니까 얘도 1.5배에서 450, 얘도 1.5배에서 150 해서 450, 150 빼서 30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법은 장부금액 300 만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얼마?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다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취득금액이 300이 돼야겠죠. 자, 재평가 관련해서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 관련해서. 자, 재평가의 범위는 자산 전체, 재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 전체를 한다. 아니면 유형자산 분류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분류별로 한다. 아니면 개별 유형자산, 토지 중에서 A토지, B토지, C토지, 이 유형자산 개별로 셋 중에 어떻게 한다? 유형자산 분류별로 한다고 그랬죠. 자, 재평가를 하는 빈도, 재평가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된다? 아니면 3년씩,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 매 3년이나 5년마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치 변동이 크지 않으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장부금액을 조정할 때는 좀 전에 봤던 비례수정법, 누계액 제거법 중에 어떤 거 쓴다? 둘 다 가능. 자, 자산 재평가잉여금의 이익형 대체. 그러니까 재평가잉여금 쌓여있던 걸 이익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체한다? 사용함에 따라 대체할 수도 있고 제거될 때 전부 대체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 자, 그래서 아까 자산 재평가 해봤더니 재평가 잉여금이 플러스 20이 생겼다. 이걸 처분 시점에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함에 따라 대체한다면 뭐? 원래 이 자산을 내가 100에 취득해가지고 5년 동안 상각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상각해주고 80 됐는데 재평가 해봤더니 공정가치가 100이더라. 그래서 플러스 20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100을 기준으로 상각하니까 상각비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5. 남은 4년 동안 마이너스 25인데, 자, 자산을 재평가했더니 상각비가 늘어나 버렸죠. 원래는 얼마였는데? 원래는 20씩 상각할 거였는데 상각비가 25, 5만큼 더 증가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증가한 만큼 뭐가 줄어들 거냐면 잉여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이익잉여금만큼 뭘 할 수 있다? 아, 감가상각을 이렇게 재평가를 해가지고 자산가치를 늘렸더니 괜히 이익잉여금, 배당해 줄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당 못하게 되겠네? 아,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들어있는 20에서 빼와라. 얼마만큼? 25랑 20 차이 나는 5만큼은.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15로 만들고 이익잉여금은 플러스 5를 시켜주자. 이걸 이익잉여금의 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상각비의 차이를 대체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처분할 때 전부 대체하는 거 둘 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손상차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차손 이제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자, 원가 모형. 자, 손상차손은 장부금액하고 회수가능 금액 차이 나는 만큼 손상차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회수가능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큰 거? 큰 거다. 뭐랑 뭐 중에? 내가 이 자산을 계속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용가치랑 그 다음에 팔았을 때, 팔 때 수수료 빼고 받을 수 있는 순공정가치. 그래서 순공정가치랑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다. 자, 손상차손 환입할 수 있죠. 자, 회수가능하고 장부금액, 회수가능이 장부금액보다 커지면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데 이때 한도는 뭐? 자, 환입 후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애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되었을 장부금액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자, 취득원가 100에 잔존가치빵 5년 해서 20씩 상각하던 자산이 있었는데 1차 말에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회수가능이 40이 되면 손상차손은 얼마? 80하고 40의 차이인 40이 손상차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40을 기준으로 상각을 하는 거죠. 남은 내용에서 4년 동안 10씩
감가상각 해가지고 30, 20 왔는데, 자, 이 시점에 회수가능액이 50이 됐다. 그러면 20하고 50. 회수가능액은 50이고 장부 20이니까 차이인 30을 생각하는 게, 환입하는 게 아니라, 뭐? 이때 손상차손 인식한 다음에 환입시켰더니 장부금액이 50이 돼버렸다고? 자, 원래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고 계속 상각했다면 이때 장부금액이 얼마인데? 40인데, 자, 애초에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40이 됐을 건데 손상차손 인식했다가 환입했더니 50이 돼버린다고? 이건 비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한도로 한다? 40까지만 한도로 한다. 그래서 20만 환입이 가능하다. 자, 재평가 모형에서는 어렵죠. 손상차손 재평가 모형. 일단 순서 구분하셔라. 해야 될 게 상각도 해야 되고 재평가도 해야 되고 손상차손 인식도 해야 되는데,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뭐부터? 감가상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하고 나서 마지막에 손상차손을 인식해라. 자, 근데 손상차손 인식할 때 만약 뭐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걔랑 우선 상계하죠. 자, 손상차손 환입할 때는, 환입을 할 때도 감가상각을 일단 한 다음에, 그래서 상각 후 원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부터 먼저 해라? 손상차손을 환입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재평가를 마지막에 합니다. 순서가 반대다. 자, 이때 뭐를 한도로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기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을 하고 그걸 넘어서는 금액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례를 보면 취득원가 100이고 잔존가치 제로 내용수 5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반드시 그려라.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 인식하고 상각 후 원가가 80인데 이 시점에 공정가치가 100이다. 그리고 회수가능도 100이다. 그러면 재평가에서 재평가 잉여금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일단 20. 재평가 잉여금은 플러스 20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평가 손익 없고요. 손상차손도 없다. 자, 그 다음 연도에 그럼 100을 기준으로 상각비, 잔존내역수 4년이니까 25를 상각을 해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상각 후 원가는 75인 거죠. 75인데, 공정가치가 얼마? 60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평가를 통해가지고, 마이너스 15만큼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를 시키는데, 근데 회수가능액이 봤더니 얼마더라? 45. 미달하더라. 자, 그럼 60하고 45의 차이 마이너스 15만큼 손상차손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때 뭐가 있더라?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는 거죠. 원래 플러스 20이었고 그걸 재평가하면서 마이너스 15 해가지고 5만큼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우선 얘랑 상계를 하고 나머지 그러면 10만 뭘로 처리를 해라?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해라. 자,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비는 25가 되는 거고요. 재평가 잉여금 얼마가 감소한다? 재평가로 인해서 15 감소하지만 손상차손 인식하면서 나머지 5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20이 감소하고요. 재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손상차손은 원래는 이제 손상차손 15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5는 재평가 잉여금하고 퉁치니까 나머지 10만 손상차손이라고 단기 손실로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조심하실 게 손상차손 누계액은 얼마다? 15다. 이게 손상차손 누계액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반대쪽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 15가 되는 거고, 이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싶은데, 비용을 인식하고 싶은데 뭐랑 일단 퉁친다?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5 남아있으니까 얘랑 퉁치고 나머지만 손상차손 10으로 보고한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10이 되지만 손상차손 누계액은 15가 된다. 자, 그 다음 연도에 그럼 이제 45를 기준으로 나머지 잔존내역 3년이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해라? 감가상각, 재평가, 손상차손 중에 상각부터. 그래서 3년 15 감가상각 해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상각 후 원가가 30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손상차손 환입부터 먼저 해라. 자, 그래서 회수가능액이 45가 됐으니까 플러스 15 환입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전에 인식했던 손상차손, 단기손 인식했던 손상차손 얼마였죠? 마이너스 10이었죠. 얘를 한도로 플러스 10까지만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플러스 5는 뭘로? 재평가로 본다. 그래서 재평가 이 위에서 움직이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50으로 진짜 재평가도 5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재평가 이익은 두 가지 합쳐가지고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재평가 손익은 없고, 손상차손은 환입, 플러스 10만큼 환입이 되는 거죠. 자, 손상차손 누계액은 15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손상차손 재평가 모형,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건 7급 플러스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회계처리예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마지막 처분손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손익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처분손익은 뭐에서 못 뺀 거?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 뺀 거. 자, 근데 장부금액은 만약 원가모형 적용한다 그러면 감가상각 처분시점까지 상각을 해줘야 된다. 재평가모형에서 공정가치는 할 필요가 없는데 원가모형에서 상각하면 그러니까 상각은 감가상각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재평가모형에서 공정가치 측정한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처분 시점까지 상각할 필요가 없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건물은 이전에 재평가 완료한 다음에 처분 시점까지 6개월 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 다시 상각을 해줍니다. 추가로. 그러고 나서 이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처분손익은 대부분 단독 출대보다는 유형별 취득원가, 감가상각, 손상차손 재평가랑 결합당 문제로 출제된다. 자, 처분손익과 관련해가지고 유형자산 티계정 그려야 될 때가 있죠. 티계정 그려야 되면 그래서 처분으로 인한 금액 뭐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웬만하면 뭘로 그려라? 총액으로 일단 그려라. 총액으로 그리고 그리다가 순액으로 그려야지 풀리는 문제는 총액으로 그리다가 자동적으로 안 그려주는구나, 순액으로 가야 됐구나 이렇게 가게 돼 있다. 근데 총액으로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를 순액으로 접근하면 그려지는데 답을 못 구한다는 걸 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한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일단 접근하십시오. 자, 총액으로 유형자산 촛불 마말 플러스는 언제? 플러스 채로 취득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감소는 처분하면 감소하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대쪽에서 촛불 마말인데 촛불은 언제 증가한다? 감가상각 인식한 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감소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는 거죠. 자, 둘을 합쳐가지고 순액으로 접근하면 기초에 유형자산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순액이 있고, 자, 뭐만큼 증가한다? 취득액만큼 증가하는 거죠. 감소는 두 가지죠. 감가상각으로 감소하는 게 있고 처분으로 감소하는 게 있다. 그래서 처분으로 감소하는 게 있고 감가상각 빈식하면서 감소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가장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챕터입니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